자, 안녕하세요. 시험은 어땠어요? 지난주 시험. 쉬웠어요? 전부 다 100점? 뭐 다 보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AI에 대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은 계속해서 진행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게 대세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아왔던 지식의 습득 방식은 이제 앞으로 혁명적으로 변할 건데, 어, 새로운 세상에 대비를 해야죠. 자, 각설하고 시험 문제 채점이 다 맞춰지는 대로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채점을 맞춰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험지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요거 남겨놨었지 시험 보기 전에 이 효소에 여러 가지 활성 조절에 관한 얘기로서 마지막 타픽인 되먹임 억제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대사 경로라는 것이 있죠. 대사 경로란 무엇이냐면 보통 모든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떤 물질을 이제 파괴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냥 효소 혼자 단독으로 이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할 때 컨베이어 벨트에서 순차적으로 여러 기능공들이 이렇게 쭉 줄을 지어 가지고서 중간 산물을 다음 단계로 넘기고 하듯이 효소도 세포 안에서 그런 식으로 보통 일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련의 시퀀스로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여러 개 거쳐 가지고서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대사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경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적용이 되는 하나의 요 효소의 활성 조절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되먹임 억제, 피드백 이니비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최종 산물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을 때 맨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그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서 이 초기 단계, 이 대사 경로의 초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제일 첫 번째 효소, 이 경로에서 또는 두세 번째, 그 앞부분에는 이 효소에 와서 등을 확 찔러버려서 이놈을, 지가 무슨 브루투스라고, 찔러서 억제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이런 배신을 당하는 거죠. 기껏해서 애써서 만들어줬더니 전석이 나가지고 그 산물이 직접 와가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서는 자기 부모를, 이 녀석이 그냥 막, 부모도 아니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격을 되는 초기 단계의 효소를 그냥, 활성을 저해를 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을 되먹임 억제라고 하죠. 이것이 왜 세포에서 이것이 아주 각광을 받는 대표적인 인기 있는 이제 이 대사 경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됐느냐 하면 매우 경제적인 방식이거든요, 이게. 일단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효소 딱 3개만이 단촐하게 나와 있는 대사 경로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경로가 많죠. 우리가 나중에 운이 좋으면 우리가 배우게 될 해당 과정, 우리 유기호흡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 과정만 하더라도 그 해당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뽑아 쓰는 ATP 합성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그 포도당을 딱 하나 파리바게뜨가 이만한 긴 바게트가 있으면 그것을 뚝 분질러 가지고 반으로 쪼개는 그런 반응이에요. 허탈한. 그죠? 해당 과정에서. 그래서 6탄당짜리 포도당이 3탄당짜리 피루부산으로 변모하는 그 과정. 그게 놀랍게도 10개의 효소들이 달라붙어가지고서, 그거 하나 분지르는 게 10명씩이나 달라들어야 돼? 자식들.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거 그냥 뭐 아무나 혼자 가서 뚝 부러뜨리면 될 걸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포도당 한 분자를 2개의 3탄당짜리 반쪽짜리 피리부산으로 이렇게 분질르는 그 과정을 10개의 효소들이 이렇게 일렬로 순차적으로, 이제 대사 경로를 구성해가지고서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세포에는.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일단 그 예시를 효소 딱 딸랑 3개만 개입이 되는 하나의 뭐 상상적인
이런 대사 경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최종 산물이 여기 딱 나왔어. 그럼 이 최종 산물이 이렇게 되면 갑자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 첫 번째 효소에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 활성 부위가 이렇게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이 기질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얘가 딱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소위 말하는 다른 자리 입체성, allosteric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잖아. 너 어디 봐?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막 저해가 되는 거냐. 그래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하나의 예시로서 그러니까 이 되먹임 억제가 수행이 되는 하나의 기전 메커니즘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기전에 의해서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얼핏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라는 얘기는 이 앞쪽에 있는 이 효소들은 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뭐야 그냥 무조건 기질 왔어? 그럼 난 바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바꾸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내기를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재고가 얼마가 쌓이는지는 이 친구들은 알 바가 아니잖아. 근데 이 전체적인 이 세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 전지적 시점에서는 저게 쓸데없이 저 재고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소비되는 것도 없이 재고만 쌓이는데 계속 이쪽에서 밀어내기 하고 있으면 얼마나 꼴사납겠어. 이거 아니지. 그랬을 때 저 쌓인 재고가 갑자기 와가지고 앞에서 와서 이 앞에 있는 이 효소들을 막 비활성화 시켜주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어느 정도 쌓이면 얘네들이 와가지고서 하고 야 이제 고마워라 많이 먹었다 해서 얘네들을 전부 비활성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 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 해제, 이 비활성화도 억제도 자연적으로 해제가 돼서 다시 이제 재활성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마치 우리의 서머스탯처럼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경제적으로 이 대사 경로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무조건 이 되먹임, 이 대사 경로는 되먹임 억제라는 이건 일종의 부정적인 방식이잖아요. 이거 이런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얼핏 생각하면은 아니 재고가 더 쌓이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훨씬 더 북돋아져 와가지고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뭐가 쌓이면 와서 잘한다 더 해라 해가지고서 이걸 막 증폭을 시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피드백이 아니라 feed forward 액티베이션이죠. 이제 이니비션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비근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위산에 의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 소화 이제 단백질을 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 소화 효소인 펩신이 위산에 의해서 훨씬 더 북돋아져 가지고서 막 더 광분하는 그런 경우 또 일종의 약간의 feed forward inhibition 액티베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7강이 드디어 끝났으니까 오늘 수업을 끝날까? 장난했냐? 자, 그래서 다음 장. 다음 장은 이제 세포막이라는 것으로서 내용이. 세포막은 도대체 우리가 뭘 때문에 이걸 세포막을 공부를 해야 될까? 세포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성질을 볼 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에서 이 삼투 현상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해봤잖아요. 삼투. 그래서 무슨 적혈구를 무슨 여러 세 개의 서로 다른 용액에다 집어넣고 그걸 현미경에서 관찰도 하고 양파 세포도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고 한 것이 이제 삼투 현상에 대한 관찰이었는데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삼투 현상에 결부돼서 흔히 같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선택적 투과성이란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선별적으로 차별한 공평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모기장이라기보다 이런 모기 스크린 도어 같은 것들이 선택적 투과성의 대표적인 그런 예지. 공기는 마음대로 받아들이면서 모기는 여기를 너무 요 창살이 너무 작아서 모기조차도 감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질을 선택적인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의 세포막이 세포막이 선택적인 투과성이라는 그런 고약한 성질을 발휘를 하더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세포막이 그림이 있죠. 여기에 왼편에 있는 물질들의 이 그룹, 오른편에 있는 물질 그룹과가 확연히 차별이 되는 거죠. 이쪽은 화살표를 딱 보아하니 이들은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쑥쑥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겠지. 왔다 갔다. 투과가 자유스러운 이런 물질들. 오른쪽은 여기 X자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가다가 띵 튕겨가지고서 못 들어가고 일단 혹시 어쩌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못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물질들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지.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딱 가만히 보아하니 뭔가 공통적인 특성이 각 그룹별로 부과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극성, 이쪽은 극성 맞은 물질들이고 이쪽은 안극성 맞은 물질들. 그래서 이쪽들은 이온들처럼 차지를 띠고 있거나 또는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만히 보아하니 이런 상당히 극성인 물질들. 그러니까 친수성인 거지. 이 물질들은 뭐냐? 극성이 없는 비극성, 소수성 또는 비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엄청나게 넘사벽인 이 소수성,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이 소수성 이거를 감히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이들은 극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를 들어서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란 말이지. 기체는 비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통과를, 여러분 나중에 매스 스펙 같은 걸 돌리려면 이들을 기체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럼 비극성이 돼가지고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뭐야? 꽤 덩치가 큰 물질이긴 하나 비극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물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얘기인데 이게. 물이 비극성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중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눈살을 조금 얘가 비극성이야? 아니잖아. 물은 사실 비극성이 아니에요. 극성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사실 우습게 보고 일반 생물학 책에서는 물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근데 그냥 대충 여기다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 놓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그 사연이 좀 더 사실은 내가 어떻다 하는 게 이제 사연이 나타납니다. 오늘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 세포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은 통과, 어떤 물질은 못 통과시킨다는 그러한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아. 그렇게 챙겨 먹은 걸 어쩌겠어. 근데 한 가지 보면 이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들 아니야. 얘네들. 근데 가보면 이들은 뭡니까? 보기에 ATP? ATP가 세포막을 통과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ATP는 뭐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에너지가 세포막을 왔다 갔다 자유를 못 한다는 얘기는 그냥 에너지를 우리가 수송을 못 한다는 얘기네? 어쩌라고 그럼 이거. 그럼 에너지는 각자 물론 많은 경우에 ATP는 세포 안에서 서로 각자 도생하는 경우가 세포 안에서 각자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뭐 하는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러네? 더더군다나 포도당 아미노산 얘네들을 세포 사이를 뚫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만약 이게 없으면.
더더군다나 이런 이온들, 이거 얼마나 다 소중한 미네랄들이에요, 이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들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알약 형태로 이런 것도 먹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세포막을 통과를 못 한다고? 어쩌라고 그럼? 큰일 났네? 세포 사이를 뚫고 얘네들이 이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포막이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세포막의 덕택에 우리가 드디어 생명을 얻고, 이 세포막 안에 있는 경계, 안에 영역에 있는 모든, 물상들이 보호를 받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건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 덕택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소통이 안 되는 물질들이 생기네? 그럼 이것들을 뭔가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할까? 단백질을 여기다 하나씩 알몬드처럼 박아가지고 그 각자의 단백질들이 이들을 1대1 전담 가정교사처럼 나는 너만을 내가 통과시켜 줄게 하는 수송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포막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들을 전부 하나하나씩 선별해서 수송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송 단백질들이 즐비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질은 확산이 일단 똑같은 얘기고, 확산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농도 기울기라고 하는 농도가 한쪽은 매우 높고 한쪽은 매우 낮을 때 물질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한다라는 그 법칙이 확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물질은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지? 자연적으로 저절로? 거기서 네 글자를 또 우리는 읊어야지. 엔트로피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우주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다라고 치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그런 식으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물질들은 수용해서 녹아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어를 용질 솔루트라고 하고, 그 녹이는 액체는 용매라고 하고, 용질과 용매 정의를 하는 거 고등학교 시간에 이미 몇 번씩 들어봤음직한 그러한 용어들. 헷갈리면, 잊어버리면, 요즘같이 워낙 이것저것 정보 받아들여서 간직해야 될 정보가 많은 그런 시절에 옛날처럼 세상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금방 여러분 같이 팍팍팍팍 잘 돌아가는 머리에도 까먹을 수 있지. 어쩌라고? 까먹으면 다시 또 검색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용어 자체에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삼투현상이란 삼투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삼투? 물이 확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어떤 경우에? 물이 선택적 투과막이라는 이상한 막이 딱 존재했을 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양태를 우리는 삼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투는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물질이 옮겨 다닐 때는 수용액 속에서 물질이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것을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이 물 자체, 용매가 되는 물 자체를 언급하지 않잖아요. 관심 바뀌고 용질, 그 안에 녹아있는 어떤 분자들, 좀 큰 용질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왜 갑자기 물의 확산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긴 얘기하는 건 생략. 긴 얘기는 그냥 일단 거르고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 거죠.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U자관에다가 놔뒀을 때 요것이 없다면은 요 녹색 알갱이로 보이는 좀 큰 분자들이에요. 그런 용질이지. 이 용질들이 물에 녹아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중가다, 여기다, 또 나쁜 말이지만, 나쁜 말이 아니라 외래어지. 겐세이를 딱 나와가지고서 막을 하나 쳤다고 칩시다. 근데 이 막이 선택적인 투과막이야. 다시 말해서,
이 녹색 분자들이 지나가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구멍이. 그러나 물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물은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딱 쳐놓고 갑자기 이런 걸 쳐놓으면은 일시적으로 균등하게 분포가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쪽에 이 농도가, 이 용질의 농도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오른쪽이 지금 용질의 농도가 높고 왼쪽이 낮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라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모든 것은 확산이 왜 일어납니까? 어떤 물질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얘기는 결국 평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많은 농도에 있는 분자들이 와, 이게 뭐야? 저쪽에는 이게 농도가 적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을 해야 되겠지라고 해서 이 분자들이 지금 움직일 거란 말이야. 용질들이.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여기에 가로막힌 거지. 이 선택적인 투과막 때문에. 그럼 어째야 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의감이 매우 투철해서 평형을 꼭 이루어야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용질 대신, 용매인 물이 대신 움직여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내가 니들 대신에 평형을 이루어주마. 그게 바로 삼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물이 움직여가지고서, 근데 물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물의 움직임을 살짝 간과하고서, 그 물의 움직임이 자체가 확산이라는 것을 잠시 간과하고서 얼핏 보면 착시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번에는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네? 갑자기? 물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보기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은 농도가 적은 용질에서 농도가 많은 쪽으로, 짠 쪽으로 훨씬 더 확 옮겨가잖아요, 물이. 그게 바로 삼투잖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 역시 그때 당시에 물이 움직이는 것도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의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똑같은 법칙. 공평한. 이 우주의 법칙은 물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지. 제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는 무슨 상관없고, 알게, 그건 됐고, 네가 뭐라고 그러든 내 알 바 아니고, 라는 얘기지. 자,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의 농도 자체로 보면 어디가 농도가 더 높아요? 물 입장에서는. 이쪽은 용질의 농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의 농도는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의 농도는 여기가 높지. 그러니까 물이 확산을 통해서 움직이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확산의 법칙에 부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역시 물이 삼투에 의해서 확산을 할 때는 그조차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우리는 그러한 삼투를 봤을 때 실험 시간에 본 것처럼 세 개의 서로 다른 조건. 하나는 등장액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안쪽에 예를 들어 세포 안쪽에 있는 어떤 염들의 용질의 농도와 세포 바깥쪽에 있는 이 수용액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농도가 둘 다 균등할 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똑같다는 등장액, 영어로 아이소토닉 그런 컨디션 또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안에 넣으면 둘 다, 그래서 이제 생리식염수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염분 농도가 얼마였지? 0.8이었던가 0.9였던가 뭐 좀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리식염수라고 항상 무슨 링거 맞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런 생리식염수들이 전부 다 그러한 등장액이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그 용액을 주입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안 그러면 이거 아니면 저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염분 농도보다 훨씬 낮은 용도의 이런 것을 우리는 저장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놔두면 세포 벽이 없는 동물 세포들은 그냥 빵빵 이렇게 터져버리지. 안 그러고 그 반대편인 고장액 속에 넣으면은 쭈그렁박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식물 세포는 그것을, 예를 들어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 누구 덕택에 세포 벽 덕택에 팡 터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것이지. 그러나 고장액 속에 식물 세포를 넣었을 때는 그들도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회피할 길이 없는 것이
이 세포벽과 세포막이 평상시에는 서로 타이트하게 밀착이 되어 가지고서 이 중간에 세포벽과 세포막 요 사이에 틈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식물세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고장하게 놓게 되면 허연 이 공간들이 바로 이 세포벽과 세포막이 물을 전부 다 빼앗기고 남겨진 흰 공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형질 분리, 플라즈모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됐지, 약간. 그래서 빨리 물을 다시 얻기를 바랄 뿐이고, 그러나 뭐, 어쨌다고. 우리한테 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은 아니고, 이 경우는 이제 팽팽해져서 마치 터질 듯 말듯 불안불안하지만 이 세포벽이 든든하게 이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덕택에 동물 세포처럼 이렇게 팡 터져버리는 일은 안 발생하고, 다만 똥똥해져서 터질 듯 말 듯 불안불안한 이러한 상태. 이랬을 때 무슨, 그러니까 물들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들이 이 안으로 마구 들어가니까 들어간 물들이 어떤 제한된 공간 내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고 하는 이 팽팽한 압력을 발생시키는, 내부적인 압력. 그러니까 얘네들이 팽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팽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팽압. 그래서 이런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 저장액 상태에서 식물에서만 적용된 팽압이, 동물세포에는 그 팽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포막이 팡 터져버리는 것이고, 식물세포는 세포벽 덕택에 이것을 일종의 하나의 기분 좋은 압력으로 쭉쭉 밀어내는데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것을 사실 식물은 일부러 은근히 즐겨요. 이걸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식물 안쪽을 평상시에 고장액 상태로 유지를 해가지고서 물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야. 식물 안쪽에다 일부러 염분을 훨씬 더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키 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들은 전체적으로 이 등치를, 동물세포에서는 등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세포 수를 늘려요. 세포 분열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세포 수를 늘리는데, 식물은 꼼수를 펴서 일단 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분열된 세포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빨아들여갖고 이 자체 세포를 쭉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세포 벽을 쭉쭉 밀어내는 거야, 조금씩. 그런 식으로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데 이런 삼투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삼투압에 관련된 또 하나의 슬픈 스토리는, 뭐, 그다지 안 슬플지도 모르지, 집신벌레 입장에선. 자, 이게 집신벌레입니다. 집신벌레는 특이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 수축포라고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이 마치 물을 뿜어내는 물 펌프처럼 물을 세포 내부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팍팍 뽑아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왔다 갔다 동시에 작동을 시켜가지고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을 세포 밖으로 뽑아내는데, 아니 왜 이러는 것일까요? 민물에 사는, 강이나 호수에 사는 집신벌레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용질들의 농도가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민물에 사는 집신벌레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생물체들은 방식이 있었을 텐데, 이들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은 그 민물, 강물이나 호수에서는 바깥쪽에 이 환경이 저장액이잖아. 그 저장액은 물들이 막 유압이 돼서 세포막이 터질 거 아니야. 그럼 세포벽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뭔가 안쪽에서 자기네들의 염분을 훨씬 더 많이 증가시켜가지고서 그 저장액 상황을, 염분을 덜어내가지고서 저장액 상태를 해소하거나 그래야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가스가 들어오는 거 쪽쪽 내가 뽑아내겠다 해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물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집신벌레도 있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수축포가 기능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자, 아까 언급했듯이 그러면 이 선택적인 투과막인 세포막을 통과해서 이동을 해야만 되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원활하게 세포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송을 이제 보장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물질 수송을,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어떤 타입이다 라고 규정을 할 필요가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요 9장에서는 사실 요거 두 개만 신경을 써도 되는 것이고, 요것은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 소낭이 혹시 뭔지 안다면 요것은 이제 다음 장 세포를 우리가 볼 때 거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수송하면 요거밖에는 없는 것처럼 혹시 생각을 할까봐 조금 높은 단계의 세포 생물학 그 수업을 듣게 되면 요것도 사실은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이 넣어두는 것인데, 일단은 요것은 잠시 우리가 그다지 여기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수동과 능동. 어떤 물질을 수송을 하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시류에 따라서 네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수동 수송이고, 요것은 그렇지 않고 능동 수송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를 확실히 규정짓는, 차별화시키는 핵심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요것이죠. 농도 기울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수동 수송은 농도 기울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수송하는 것일까요? 수동 수송.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아니면 역행해서? 역행? 역행이라고 수동이? 요거 대답 잘해야 돼, 이거. 수동 수송은 무엇이냐?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수송하는 것을 얘기한다. 아니면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둘 중에 어느가? 수동. 저절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수동 수송이에요. 능동 수송이라는 것은 do something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야, 이거 사람 불러야 되겠다. 누군가. 그게 능동 수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수동 수송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수동 수송이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확산이라는 얘기지. 수동 수송은 농도 기울기가 여기에 확립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동 수송. 능동은 그 반대로 지가 마치 연어 모양 농도 기울기를 역행을 해서 막 억지로 꾸역꾸역 반대쪽으로 거슬러 가겠다는 노력이 바로 능동수송인 것이죠. 그렇다면 능동수송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뭔가 안 되는 거에는 뭐라고 하라 그랬지? 뭔가 안 된다고. 이건 넌 안 되는 거야, 이거. 규정이 어긋나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라고? 아니면 뭐라 그랬지? 좋은 거 가르친다. 지갑을 열라고 했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만 이것이 마치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의 차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자발적 반응, 이거 안 돼. 네가 어딜 감히 이렇게. 그래서 포기하고 가냐? 안 그렇잖아.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동수송은 그런데 수동수송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단순, 또 하나는 촉진. 무엇이 다른 걸까요? 둘 다 이것이 단순 확산이 됐든 촉진 확산이 됐든 중심음은 공통적으로 확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왜 이 둘을 하나는 단순 또 하나는 촉진으로 차별을 해서
분류를 하느냐. 이 그림이 이것을 차이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이쪽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의 두 가지 또 경우가 이 그림에 나타나는 거죠. 단순 확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둘 다 확산 맞아요. 두 경우 다 단순이 됐든 촉진이 됐든 확산이 맞다는 얘기는 결국 이 물질 자체가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맞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단순 확산의 경우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지들이 세포막사를 그대로 그러면 이들은 뭐야? 단순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을 이동할 수 있는 물질들은 누구? 비극성 물질들인 거지. 촉진 확산은 같은 물질이나 같은 확산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물질이긴 하나 이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들은 뭐야?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 물질 아무리 바깥쪽에 농도 기울기가 빌드업이 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들은 지 멋대로 마음대로 여기를 통과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 얘네들은 뭘까요? 수송 단백질인 거지. 수송 단백질.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두 가지 종류의 수송 단백질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채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또 하나는 운반체라고 영어로 얘네들을 캐리어라고 하는데 캐리어. 이 두 가지 형식의 다른 여기 나와 있네. 하나는 채널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캐리어 또는 운반체 한국말로. 자, 채널이라는 것은 어디에 국한된 이름 자체 용어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 사실. 채널 하면 누구들만을 위한 이름? 이온들만을 위한. 이온을 확산해서 움직인다면 채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디움 채널,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또는 논문에서 누군가가 소디움 채널 무슨 채널 이 운반체로서의 채널을 언급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이 뭔지를 힌트를 얻는 거지. 그것은 이온을 수송하는 수송체구나. 소듐이 됐든 포타슘이 됐든 칼슘이 됐든 무슨 철분이 됐든 하는 모든 이온들을 전담해서 그들을 확산에 의해서 운반시키는 수송 단백질을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확산에 의해서 이 촉진 확산에 의해서 어떤 물질을 운반시키는 수송 단백질이지만 그들이 만약 아미노산이라든가 당분이라든가 하는 그들을 운반을 전담한다면 이들은 이름을 캐리어, 한국말로 운반체라고 이름을 달리 붙이죠. 왜 그럴까? 이 둘의 큰 차이, 이온과 지금 방금 언급한 아미노산이라든가 당류들의 큰 차이는 뭐예요? 사이즈가 다르지. 이온은 작아, 사이즈가. 이들은 좀 사이즈가 커. 그래서 이들을 운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기 보면 이 그림이 딱 보여주고 있잖아. 이들은 움직여야 돼, 자기 자신이. 몸부림을 쳐야 돼. 채널들은 이온들을 통과시키는데 가만히 이 통로 자체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돼. 왜냐하면 요 운반이 되는 물질들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냥 쭉쭉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큰 아미노산이라든가 무슨 포도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이들은 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수송 단백질 자체가 구조적으로 뭔가 용을 쓰지 않으면 마치 양말에다가 물질을 넣고서 통과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얘네들이 몸부림을 쳐줘야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일단 들어오면 바깥쪽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구조 자체가 조금 변화시켜. 그런 것들이 수행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이들이 다시 말해서 수송 단백질 자체의 구조가 이들을 운반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 채널과 운반 단백질, 운반체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물, 과연 이들이 무사통과 자유자재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아쿠아포린이 제대로 답을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아쿠아포린은 뭐냐? 물을 촉진 확산에 의해서 운반하는, 이 영어로는 좀 희한하게 돼 있어. 물이 이온도 아닌 것이 아닌데, 영어로 이 아쿠아포린의 정의를 보면 워터 컨덕팅 채널이라고 돼 있어. 채널이라는 얘기는 이온의 얘기만, 그러니까 물을 운반시킨다는 확산에 의해서, 물을 촉진 확산에 의해서 운반하는 수성 단백질이란 얘기야.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세균을 위시한 모든 동식물, 모든 세포에 다 존재를 합니다. 이 아쿠아포린은. 그래서 물 분자를 원활하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은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 세포막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포막을 놓고 삼투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관찰을 할 때 마치 우리는 물은 세포막을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통과하니까 삼투 현상을 일으킬 수 있구나 라고 잠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물이 원활하게 삼투 현상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세포막에 이런 아쿠아포린들이 존재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들이 막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니까 그런 조건에서 물들이 이것을 다 해결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그러면 이 아쿠아포린이 세포막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데가 어딜까? 대표적으로 바로 이 콩팥, 신장에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장에서 안 그러면 소변이라는 형태로 마구 몸 밖으로 배출이 될 그 물들을 재흡수해 가지고서 심각한 수분 유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신장에 재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아쿠아포린들이 존재해서 물들을 쭉쭉쭉쭉 원활하게 이제 흡수를 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요 신장에 있는 그 많은 아쿠아포린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 활성이 조절이 되거든. 신장에 있는 아쿠아포린의 활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호르몬이야.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임신하고 나서 임신 조절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호르몬 자체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멀티태스킹하는 호르몬이지. 바소프레신 이 호르몬이 이 신장 조직에 있는 아쿠아포린의 활성을 이제 북돋아 줘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소프레신이 알코올에 아주 쥐약인 거거든.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바소프레신이 기능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신장에 있는 아쿠아포린이 활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화장실이 더 마렵지. 술만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제 할 일을 못하는 아쿠아포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아쿠아포린 때문에 우리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만 되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사실 이렇게 마치 여기에는 좀 작은 협곡 같은 그 채널에 물 한 분자만이 지나갈 수 있는, 마치 모세혈관에 적혈구 하나만 딱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 중요한 요소에 특별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물 분자를 딱 잡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아미노산들이 이들을 빡 손잡아 끌듯이 이렇게 원활하게 쭉쭉 뽑아내서 이들이 원활하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아쿠아포린은 동식물, 심지어 세균에까지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식물에서는 아쿠아포린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식물의 조직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어디에 아쿠아포린이 제일 많아야 될까? 그래야 식물에게 유리할까? 뿌리 조직에 있어야
뿌리 조직에서 물을 팍 흡수를 팍팍팍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 역시 수동수송에 의해서 물을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수송체다라는 점. 그럼 이제 수동수송은 여기서 마치고 능동수송으로 넘어갑니다. 능동수송은 뭐라고? 역행을 하는 거예요. 농도 기후에. 그러니까 이러한 무리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ATP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에너지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을 동시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다가 펌프라는 얘기를 들으면, 수성 단백질 넣어서 펌프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 볼 것도 없이 너는 능동수송체구나.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펌프를 마치 연상시킨다 해서 펌프, 능동수송체에 붙인 이름이고, 또 펌프하고 이 ATPase라고 하는 이것을 동어로 같이 하나의 수송 단백질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ATPase라니 ATP를 분해한다는 효소라는 뜻이거든. ATP 가수 분해라는 효소. 이게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마치 우리가 열 충격 단백질, 처음에 기능을 몰랐는데 무조건 열만 가하면 갑자기 어디서 갑툭튀로 팍팍팍 튀어나오는 단백질이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그냥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하자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들의 기능이 셰포론이었네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가만 보니까 이제 분리해서 생화학제들이 얘네들을 정제 분리해서 보니까 얘네들은 ATP를 막 분해를 시키네? ATP를 ADP로 가수분해시키네? 얘네들이 뭔지 모르나? 그러니까 일단 이름을 ATPase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 얘네들이 ATP를 가수분해시킨 이유는 이 펌프질을 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둘이 이름이 같이 따라다니게 된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동물에서 매우 유명한 대표적인 그러한 능동수송하는 펌프. 동물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도 매우 희한한 얘기예요, 얘가. 이름이 뭐라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예요. 그럼 요 이름만 들어도,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일단 얘가 뭐 하는 건지 두 가지 단서가 벌써 동시에 생기잖아요. 하나는 얘는 뭐다? 능동수송체다. 펌프니까. 또 하나는 뭐? 얘가 운반하는 물질은 뭐다? 소듐과 포타슘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소듐과 포타슘을 두 개를 동시에 둘 다 운반을 시키는데 얘는 양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게 세포막인데 이제 세포의 바깥쪽이고 이쪽이 세포의 안쪽, 세포질 쪽입니다. 그랬을 때 한쪽 방향으로, 저 바깥쪽으로는 소듐 이온을 쫓아내버리고 안쪽으로는 그 대신에 포타슘 이온을 유입을 시키고, 이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마치 저글링을 하듯이 세 개를 던져버리고 두 개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래서 소듐과 포타슘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둘 다, 소듐, 포타슘 둘 다 능동수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바깥쪽에 소듐 이온이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듐 이온을 높은 농도로 이렇게 역행을 해서 보내고, 안쪽에 포타슘 이온이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깥쪽보다 안쪽에 꾸역꾸역 훨씬 또 더 많은 포타슘을 받아들이는 이 능동수성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려니까 여기에 ATP를 가수분해를 이렇게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죠. 1, 2, 3, 4, 5, 6 단계로 이 변모 과정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자, 여기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일을 하는 특이한 방식, 두 가지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이 소듐 포타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특정한 좀 특이점과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ATP 가수분해가 가수분해의 특이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에서 혹시 캐치를 할 수 있다면,
한번 또 내기를 해볼까? 지지난 시간에 누구 한 사람이 이름이 김도현이라는 학생이었는데 1점을 하나 따갔지? 그래서 자, 오늘은 두 가지 방식이니까 2점을 한번 걸어봅시다. 2점.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작동을 하는 특이적인 방식. 뭐 여러분들이 관찰하기에 요즘 이거 좀 특이하네 얘가 일하는 방식이. 그것과 또 하나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ATP 가수분해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학생에겐 2점을 기말고사에 2점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려고?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자, 뭐 틀려도 감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한번 시도해보지 뭐. 밑줄에 본전인데. 어? 자, 공식적으로 열어봅시다. 통로를 열고 닫고 할 때 ATP를 소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ATP의 역할입니다. 그건. 또 한 가지는 제가 요구한 거는 좀 더 뭐, 여기서 뭔가 특별한 점을 못 느끼셨냐 하는 그런 얘기고. ATP에 관해서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통로를, 응? 소듐? 소듐이든 나트륨이든 뭐, 어쨌든. 응, 응. 그건 뭐, 펌프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 뭐라고? 인이 붙어 있으면 열린 방향을 바꾼다? 뭔가 조금, 인이 붙어 있으면 열린 방향을 바꾼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세 개가 전부 다 완벽한 이 세 마디가 세 사람이 전부 다 뭔가를 지금 약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은 아닌데 그 질문은 뭐였냐 하면 여기에 관한 ATP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였어요. 여기 이 펌프의 작동 방식에 있어서 ATP의 구실 역할 기능 나트륨을 내보낸다. 뭐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ATP의 구실은 소듐을 내보내는 데에만 필요한 것인가? 그럼 포타슘이 들어올 때는 소듐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 요 ATP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자, 5초. 마지막 5초. 엔탈피가 낮아지는 반. 음, 꼭 그렇진 않아요. 엔탈피가 낮아지는 방향. 전이 상태에서, 자, 종결했습니다. 전이 상태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하긴 했을 건데, 내가. ATP가 전이 상태를 이루는데 효소를 또 어떤 식으로 마치 창처럼 팍 꽂아가지고 아우 아파 해가지고 이렇게 뒤틀리게 되는 현상을 발휘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자 보세요. ATP 가수분해라는 얘기는 결국 ATP가 가수분해되면서 어떤 식으로 얘가 인산기가 여기 꽂아지는 거예요 지금.
인상기가 꽂아지면서 얘가 이 상태에서, 원래 상태에서 갑자기 인상기가 여기 꼽아지게 되니까, 인상기라는 게 뭐예요? 음이온이 두 개가 붙어 있는 매우 특이한 그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딱 들어오니까 얘 때문에 갑자기 뒤틀려 버리는 거지, 얘가. 아파, 이거 뭐야? 하고. 그래서 구조가 변한다는 거지. 구조가 확 변해가지고서, 구조가 이렇게 변하니까 얘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여기 물고 있지만 이게 밖으로 내보내지를 못하잖아. 근데 얘가 갑자기 구조가 확 변해버리니까 이제 드디어 탈출 성공. 그러면서 얘는 저절로 자연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을 때와 이게 떨어져 나갔을 때 구조는 또 달라지지. 달라졌잖아, 이제. 인상기가 붙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구조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범용적으로 우리가, 아니, 뭐, 수송체에 ATP가 에너지로 사용된다는 얘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런 예는 여기저기서 또 똑같은 맥락에 같은 예시가 여기저기서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에너지원이라는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가수분해시켜서 인산기를 붙임으로 해서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은 우리 근육 수축할 때도 이런 똑같은 방식이 일어납니다. ATP 쓰거든, 그때? ATP 쓰면 그 ATP 쓴다는 얘기는 이 ATP를 쓰면서 인상기가 딱 붙어가지고서 구조가 또 변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지고 이렇게 릴리즈하고 그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TP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왜 에너지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약간의 실체적인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시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좀 특이하다. 얘는 좀 어쩌려고 이래 라고 하는 거 못 느꼈어요? 얘? 너 저딴 식으로 일하면 어쩌려고? 좀 걱정 안 돼? 얘? 내가 남의 걱정할 일은 아니지. 어쨌든 소듐 포타슘 펌프, 우려스러움. 뭐가? 고갈이 된다? 뭐가? 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 약간 걱정스럽겠지. 근데 그건 이제 다시 서로 상쇄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긴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얘가 좀 멍청하게 밖으로는 세 개를 보내고, 안쪽으로는 두 개를 지금 서로 교환을 할 때, 물물 교환인데 이게 말이야. 밖으로는 소듐 세 개 던져주고, 받을 땐 두 개 받아오고, 포타슘. 그런데 소듐, 포타슘 둘 다 플러스 1가짜리 지금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이딴 식으로 장사해가고 금방 거덜 안 나나, 이거? 세 개를 던지고 두 개만 받아오면 어떻게 돼? 바깥쪽에 양이온이, 안쪽에 양이온보다 플러스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쪽은 세포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혹시 여러분들의 그 막전이, 활동전이, 뭐 그런 얘기, 휴지전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의 근원이 되는 거지. 모든 동물 세포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세포는 바로 얘네들 때문에 세포 안쪽이 약간의 음이온이 초과된 그런 마이너스를 띠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서 신경세포는 교묘하게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동물세포뿐만이 아니라 식물세포, 또 세균세포 다 이런 식으로 세포막 사이를 두고 이 전하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유지를 해 놓습니다. 바깥쪽은 약간의 플러스, 안쪽은 약간의 마이너스. 아까 지금 약간 걱정했던 이렇게 되면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사실은 교묘하게
이들이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요 다음 장에 나오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유지를 하는데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활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아쉽게도 동물에서만 존재를 해요. 식물과 세균은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없어.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식물이든 세균이든 동물이든 모두 세포 바깥쪽을 조금 플러스, 세포 안쪽을 약간 마이너스로,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없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없는 식물과 세균은 이 일을 누가 대신 해줄까? 라는 것도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거 우리가 걱정할 바 아니잖아. 우리는 있으니까 됐지.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한다면 할 말은 없고. 자, 그래서 그것에 관한 고갈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여기서 일거에 또 해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동시수송이라고 해가지고서 공동수송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동시수송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소듐 포타슘이 한쪽은 바깥쪽으로 소듐 안쪽으로는 포타슘 이게 공동으로 이제 수송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한국말로 좀 이상하게 애매하게 이게 원래 coupled transport라고 해서 카풀이라는 것은 뭔가 연계돼서 수송을 하는 거잖아요. 커플. 마치 리액션 커플링처럼 효소에. 그런데 이걸 한국말 해석을 동시수송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뭐야? 좀 애매해. 이게 뭐지? 이상하잖아.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희한한 능동수송인데 2차적인 능동수송이다. 우리가 요 전에 본 ATP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수송하는 것은 1차적 능동수송이에요. 그런데 이 능동수송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수송을 하는 거 말고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능동수송을 수행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2차적인 능동수송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 말이 길어지면 일단 거르고 말이 길어지면 무조건 거른다. 그림을 본다. 그림을 봅시다. 전체적인 이 그림. 보너스. 아까 2점짜리의 2점짜리의 실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너스로 1점짜리입니다. 이건. 이 그림을 제대로 설명하면 1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좀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마감됩니다. 자, 5을 세겠습니다. 아니,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 없어? 딱 한 번 더 기회.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젠장. 호응을 안 해주네. 자, 여기는 프로톤 펌프라고 하는, 자, 그럼 이제 마감됐어요, 이제. 빈정상해. 프로톤 펌프라고 하는 양성자 펌프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양성자 펌프가 있어요. 양성자 펌프는 뭐 하는 친구일까요? 펌프라며. 펌프야, 펌프. 그러니까 뭐야? 능동수송 체제. 그러고 양성자, 프로톤, 플러스,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능동수송에서 수송하는 펌프겠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좀 세포가 있고 이쪽이 세포질이고 이쪽이 세포 바깥이에요. 식물 세포에서 흔하게 있는 건데 이 양성자 펌프가 동물 세포에도 있어. 이거 우리의 위 안쪽을 산성으로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양성자 펌프예요. 수소 이온을 한쪽 방향으로 하면 몰빵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근데 식물에서는 얘가 매우 중요한 것이 식물에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양성자 펌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한쪽 방향으로 수소 이온을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에 양이온의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양성자 펌프가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얘가 있고 이 옆에는 누가 있어요? 수크로스, 설탕 아니야. 수크로스와 양성자의 코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이거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수송을 하겠다는 친구인데, 자, 얘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얘가 물질을 어떤 식으로 수송을 하는지. 이것도 인플레를 한번 만들어 봐. 이것도 1점 한번 걸어봐. 거의 그냥 갖다 또 매겨주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아직 인식 썼다. 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면 이거 1점입니다. 알았어.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응? ATP 대신에 수크로스라고? 자, 이 둘 중에서 끝났어, 이제. 수크로스하고 프로톤이 이 양성자가 동시에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송체가 이 둘 중에 수크로스와 이 프로톤 중에서 이제 능동 수송에 의해서 수송되는 녀석은 누구일까요? 이 둘 중에. 수크로스가 능동 수송에 의해서 수송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안에 수크로스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능동 수송에 의해서 더 수크로스를 더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예. ATP 사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 써야지. 근데 이 에너지 쓰는 거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럼 얘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얘를 능동 수송을 할까? 밖으로 지금 양성자들을 뽑아냈지, 밖으로. 그럼 얘네들이 밖에서 이렇게 빌드업이 되면 얘네들은 바깥쪽에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잖아, 양성자가.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기회만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가 은근슬쩍 하나가 이 양성자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네? 그러면 얘네들은 얼씨구나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지. 다만, 그러면서 들어와. 그 대신 단 한 가지 조건. 들어오는데 수크로스하고 같이 손 붙잡고 들어와. 그럼 내가 너 받아줄게.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얘하고 같이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의 이 수크로스가 그냥 들어오려면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데 마치 물레방아 돌리듯이 낙차, 농도 기울기, 여기 이미 빌드업이 되어 있는 농도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해서 얘가 어부지리로 숟가락만 얹어가지고서 어부지리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바로 이 동시수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걱정했었잖아. 아까 소듐 이온들을 밖으로 이렇게 막 그러면 고갈되지 않을까, 안쪽이 고갈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마치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 수소이온을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면 이거 고갈되지 않을까? 걱정을 마시라. 수소이온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기회의 문을 여기다 일부러 만들어준 거지. 들어올 때 그 대신 너도 같이 따라 들어와.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수크로스를 능동수송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면서 ATP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좋게 얘기하면 현명한,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교활하다고 얘기하는 건 심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동시수송을 합니다. 식물과 세균에서
흔히 이제 활용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왜 2차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ATP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사용을 안 하잖아. ATP는 여기서 사용했지, 원래. 그러나 이 원인 제공자가 ATP를 여기서 양성자 펌프가 사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원인 제공을 해 주었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재활용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2차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에도 이런 거 있어요. 동물은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으니까 굳이 양성자 펌프 같은 걸 이용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으니까 지금 소듐 포타슘 펌프가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바깥쪽에 세포 바깥쪽에 소듐 이온들이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너 다시 들어와. 오케이.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포도당이랑 같이 손 붙잡고 들어와. 그래서 이 포도당 자체가 이게 능동수송 방식으로 여기에 유입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ATP 사용을 하지 않고 포도당을 능동수송할 수 있는 ATP는 이미 여기서 사용을 했으니까 이것을 빌드업하는 데 사용을 했으니까 이것 역시 2차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죠. 창자에서 우리 작은 창자에서 소화된 다음에 작은 창자에서 소화된 포도당 같은 것들, 영양물, 포도당을 창자 안쪽에 있는 세포로 유입을 시킬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창자 안쪽에는 이미 훨씬 더 많은 양의 포도당들이 지금 누적이 돼 있을 텐데 훨씬 더 원활하게 빨리 얘네들을 수송시킬 때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칼슘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이온들 중에서도 칼슘은 조금 특이해가지고서 칼슘은 신호 전달 물질로서 사용이 되거든요. 다양한.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어떤 이온들, 예를 들어서 소듐 같은 건 아니지만 무슨 매그네슘이나 철분이나 그런 것들은 효소의 보조 인자로서 붙어가서 활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전 강의에서 언급을 했지만 칼슘은 그런 역할도 있는 동시에 또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큐사인 역할을 구실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근육을 우리 골격근이 이렇게 마구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집었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뇌에서 신경 신호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연결된 신경 신호가 각각의 필요한 근육 부위에 딱 맞닿아 있어서 신호가 거기에 딱 가면 거기에 맞는 근육들이 수축이 돼가지고 이걸 하는데 신호가 전달이 됐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달을 받은 그 근육세포 안에 칼슘이 갑자기 세포질 안으로 유입이 쫙 되는 거지. 그럼 그 칼슘들이 결국 필요한 근섬유들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게 만들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 말고도 칼슘이 훨씬 많은 그런 신호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뭐야 이거? 나 지금 저 시계만 보고 계속해서 아우 미안해 어쩌나 이거? 벌써 15분인데 이거? 어쩐지 시간이 안 갔나 했어. 미안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30분까지만 하고 15분만 더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 오케이? 뭐 또 박수까지 주무리 한 거다고. 그렇구나. 아이씨.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양한 신호 전달 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평상시에는 그 신호를 활용하기 전에 평상시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돼? 짱박아 둬야 될 거 아니야, 칼슘을. 세포질에서 칼슘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아야 되지. 어떻게 짱박을 수가 있을까? 비속어를 쓰고. 어떻게 숨길까? 둘 중에 하나잖아.
칼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쫓아내든가, 너 나가 있어 잠시, 문 밖으로 내쫓든가, 아니면 그럴 여유가 없으면, 문 밖으로 내쫓을 여유가 없으면 어디 옷장 속에다 숨기든가, 안쪽에 있는 침대 밑에 놔두든가 옷장 속에 숨기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칼슘을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평소에 칼슘이 세포질에서 돌아다니는 꼴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쫓아내거나, 아니면 안에다가 칼슘을 숨겨놓는 하나의 장소로서 활용되는 세포 소기관이 활면소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세포 밖으로 잠시 나가 있거나, 야, 이따가 내가 큐사인 하면 들어와. 그 다음에 이 안에다, 활면소포체 안에다 숨겨놨던 칼슘도, 야, 이따가 내가 너 큐사인 보면 다시 나와 하고. 그러려면은,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예요. 지금 여기에 펌프가 있고 채널이 있죠. 펌프와 채널이 둘 다 활용이 돼야 되는 거지. 세포막에 칼슘을 이동시키는 펌프와 채널이 동시에 작동이 되어야 되고, 활면소포체 막에도 펌프와 채널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세포막에 있는 요 수송체와 활면소포체 막에 있는 수송체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잘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을 전부 보지 않고 상상으로 딱 보면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배열이 돼야 될까? 세포막에 있는 칼슘 수송체는, 펌프는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될까? 세포 바깥쪽 아니면 안쪽? 어떤 방향으로 칼슘을 보낼까? 안쪽으로 펌프가? 얘네를 쫓아내야 되는 거야, 쫓아내야 돼.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역시 막 에너지를 써가지고 막 밀어내서 억지로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펌프는, 세포막에서 칼슘 펌프는 바깥쪽을 향해서 펌프질을 계속하고 있고, 반면에 활면소포체 안에 있는 펌프는 어떤 방향으로? 안쪽으로 향하겠지. 그죠? 그러면 채널은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채널은 이쪽으로 있다가 칼슘 펌프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있으면 채널은 안쪽으로 칼슘 유입을. 그런데 문제는 얘가 가만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향하게 돼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거? 펌프가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밖으로 쫓아냈는데 칼슘 채널은 반대 방향으로 얘가 방향을 잡고 있으면 얘는 콩지항아리가 되는 거 아니야. 찔찔찔찔 그냥 뭐 찔찔 계속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고 계속 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무슨,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 채널에다 뭘 달면 될까? 채널에다 뚜껑을 달아버리면 되는 거지. 여태까지 채널에 대해서 뚜껑이 있다는 얘기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채널 단백질들이 뚜껑을 가지고 있어, 뚜껑. 뚜껑을 평상시에 다 닫는단 말이야, 이렇게. 뚜껑이 여기 닫혀 있어. 그럼 이제 펌프가 열심히 열일을 해가지고 바깥쪽에 칼슘 내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채널을 통해갖고 막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야, 다시. 채널은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오려고 하는데 여기 뚜껑이 닫혔어. 이러고 있다가 얘네들을 들여보낼 때만 얘가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와르르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말로 관문 채널. 뚜껑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문 채널. 영어로 관문 게이티드. 게이티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우리 몸에 있는 채널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관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개폐를 조절을 해야 이게 뭔가 일이 성사가 될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얘가 막 밀어넣는데 얘네들이 막 밖으로 지 멋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요걸 막아놓고 있는 관문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싹 열어가지고서 와르르 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포막과 이 소포체, 좀 활면 소포체 막에 있는 같은 방식의 같은 종류의 펌프와 채널이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서로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이 그림은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다. 라고. 대단하잖아. 또 일찍 끝난다니까 괜히 그러는 거 알고 있어.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 원래 내가 이런 실수만 안 했으면 이거 9장을 들어갔는데 오늘 진도 늦으면 여러분들 손해긴 한데. 자, 그래서 8강은 이런 식으로 핵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